요즘 동북아 안보 지도를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한반도는 단순히 북한이라는 한 나라와 마주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중국, 북한, 러시아로 이어지는 거대한 삼각 봉쇄망에 갇혀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서울은 지금 전략적 포위 상태에 놓여 있고 그 설계자는 다름 아닌 베이징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북한만을 위협으로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안보 문맹 수준의 인식이죠. 북한은 실질적 위협일 수 있지만 진짜 체스판을 짜는 손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은 한 발 물러서 있는 척하면서도 북한을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며 뒤를 받쳐주는 구조예요. 이건 의도된 전략 삼각형, 명백한 포위입니다. 이 삼각 구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다층적 압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군사적 도발은 북한이 막고 외교적 방해는 러시아가 그리고 경제적 심리적 압박은 중국이 담당하죠.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한국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중국은 자제하라는 모호한 반응만 내놓고 러시아는 아예 유엔 제재를 거부합니다. 세 나라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삼각 구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핵 억제력의 부재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핵을 가질 수 없었고 그것이 중국과 북한의 계산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한국은 핵을 갖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 삼각 구조는 유지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삼각 구조는 단순한 협력 체계가 아닙니다. 전략적 역할 분담 체제입니다. 중국은 자본과 기술력, 러시아는 군사 정보와 외교 지원, 북한은 행동 대장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중국은 침묵, 러시아는 방패막이.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2023년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보여준 행동을 기억해 보세요. 국제사회가 분노해도 그들은 입을 다물었죠. 이 지점에서 저는 묻고 싶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은 이 포위망 속에서 수동적 반응만 해야 합니까? 지금껏 우리는 NPT 체제와 미국과의 공조를 이유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핵을 포기한 나라의 결말이 무엇인지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더해 지금 한국은 단지 방어적 입장이 아닙니다. 이미 천궁-2, L3, KF-21 같은 자주국방의 기틀을 갖췄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핵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핵이라는 절대 무기 앞에서는 어떤 재래식 무기도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는 핵무기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형 핵무기는 단지 안보 수단이 아니라 중국이 구축한 삼각지대의 해체 장치입니다. 중국은 절대 한국이 핵을 갖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는 북한이라는 패도, 러시아라는 뒷배도 더 이상 쓸모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독자 핵 보유를 선언하는 순간, 베이징은 전략적 구심점을 잃게 됩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삼각 구조의 실체가 점점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한국 국민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이 아니라 안보 현실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에요. 중국과 북한이 무시했던 건 바로 이 한국인의 인식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제 늦었죠. 우리는 늘 스스로를 강한 나라라고 말해왔습니다. GDP 세계 10위권, 반도체 강국, 방산 수출국, 글로벌 영향력까지.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런 나라가 왜 지금까지 자기 손에 든 칼조차 제대로 뽑지 못했을까요? 우리에겐 핵무장을 가능케 할 기술력도, 재정도,
국민 여론도 존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늘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억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핵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미 한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려 했죠. 미국은 NPT 체제를 앞세워 한국의 자주 핵무장을 철저히 막아왔고, 반대로 일본에는 핵잠수함 원자로 기술까지 넘겨주는 이중적 행보를 보였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왜 한국만 못 갖는 거죠? 게다가 내부적으로도 걸림돌이 많았죠. 정치권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핑계로 핵개발 논의를 금기시해왔고, 언론은 북한 닮아간다며 여론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온 결과가 뭔가요?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고, 중국은 대놓고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공언하고, 미국은 전략자산 배치조차 조건부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온 겁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짚고 가죠. 우리는 정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기술은 있었을지 몰라도 의지는 부족했어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으로 핵개발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중단됐고, 이후 정권들은 미국의 기분을 살피느라 스스로의 전략적 자율권을 포기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눈치만 볼 위치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이고 KF-21, 천무, L3 같은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핵심은 미국의 허락 없이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더 이상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문할게요.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중국과 일본의 반발, 미국의 제재,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퇴출 위협, 이런 현실적 위험을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북한처럼 고립되고 싶어서 핵을 갖자는 겁니까? 고립이요? 일본은 플루토늄을 40톤 넘게 보유하고도 아무 제재를 안 받습니다. 인도는 NPT 비가입국이면서도 미국과 핵협정을 맺었죠. 이건 선택받은 국가와 통제받는 국가의 차이예요. 우리가 고립되는 게 아니라 핵을 갖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통제받는 대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위험은 분명합니다. 핵 보유는 단순한 무기 확보가 아니라 동맹 구조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미국은 과연 그런 한국을 인정할까요? 미국은 현실적 국가입니다. 그들도 압니다. 한국이 핵을 갖는 게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걸,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일본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은 통제 불능 상태예요.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한국입니다. 우리가 독자 핵을 보유하면 미국도 오히려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의지입니다. 그럼 당신의 말은 결국 미국도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핵 보유를 묵인할 거란 주장입니까? 아니요, 묵인이 아니라 사후 승인입니다. 처음엔 반발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율에 나설 겁니다. 인도 사례처럼요. 우리는 몰래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계산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될 경우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중국은 겉으로는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속으로는 당혹에 휩싸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의 동북아 봉쇄 전략을 근본부터 부숴버리는 움직임이기 때문이죠.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핵무기입니다. 북한의 핵은 이용 가능하지만 한국의 핵은 통제가 안 되는 진짜 위협이 되니까요. 좋습니다. 논쟁은 이어지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군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하지 않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겠죠. 이제 질문 하나 해봅시다. 과연 미국이 한반도의 핵우산을 끝까지 제공할 수 있을까요? 한때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에서의 대응을 보면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 방패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동의는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과 동맹 네트워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해도 될까요? 한국과의 동맹 관계는 베트남 전쟁, 걸프전, 그리고 북한의 도발 등 수많은 위기를 함께 견뎌낸 역사적 기반 위에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했지만 정작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그들은 병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기만 보내고 싸움은 우크라이나 혼자서 하라는 거였어요. 핵을 포기한 대가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반문해야 합니다. 한국이 진짜 위기에 몰렸을 때 미국이 실제로 병력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전략자산 공유 협정도 존재하죠.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한다는 건 인도 태평양 전략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 주한미군 언제든 전략적 재배치 명분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중동 분쟁이 심화되자 사드레이더 일부와 F-22 전투기들이 한반도에서 중동으로 이동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 2023년 말 괌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가 돌연 한국을 우회하고 인도양으로 빠진 사례도 있었죠. 미국은 언제나 자기 국익 우선입니다. 한국은 1순위가 아니라 조건부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미국의 신뢰 부족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결국 핵무장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일본, 대만, 호주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들도 미국 동맹망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은 핵무기 없이도 미국과 군사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믿죠. 하지만 그 전제는 한국은 핵을 갖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한국이 먼저 핵을 갖는다면 일본도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동아시아는 본격적인 비대칭 억제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현실을 인정하고 행동에 나서느냐의 문제지, 선택지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가 보죠.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경 도발에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이 그렇게 외쳐도 미군은 말만 하지 총탄은 날리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당신 말대로 미국은 전쟁 개입에 점점 소극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미국의 전략은 지금 통제 가능한 위기를 선호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불이 나더라도 전소만 막고, 다 탈 땐 다음 집 짓자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올인 동맹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부터 미국의 방패에서 벗어나 독자 방패를 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그 우산이 찢어졌을 때를 대비한 이중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핵 억제력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첫 번째 방패일 수 있어도 마지막 방패는 우리가 스스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어온 명분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핵무장이 필요하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북한은 진짜 목적이 아니라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 진짜 겨누는 대상은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그건 너무 나간 해석 아닙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을 쏘는데 그게 어떻게 핑계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도발에 노출되어 있고 그걸 억제하기 위해 핵을 논의하는 건데요. 물론 표면적으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북한의 핵은 왜 존재합니까? 그 자체로 의미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전략적 계산 하에서 유지되는 겁니까? 북한은 자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군사, 외교, 경제 어느 것도 독립적이지 못하죠. 결국 북한의 핵은 중국이 통제 가능한 위험을 유지하며 동북아의 균형을 흔드는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북한은 중국의 도구일 뿐이고 한국이 핵무장을 고민하는 진짜 이유는 중국의 전략적 위협이라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북한은 공공의 적처럼 보여지는 허상이고 진짜 상대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 경제적 보복, 그리고 외교적 압박이에요. 한미일 훈련만 열려도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죠. 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엔 늘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그 무기들이 자기 전략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누는 핵 전략을 짜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너무나 큰 모험 아닙니까?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한국의 1위 교역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머뭇거린 겁니다. 경제 때문에, 외교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뭔가요? 사드 보복, 한한령, 드론 배터리 철강에 대한 무역 압박. 중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본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종속국 취급을 해왔죠. 핵무장은 그런 틀을 깰 수 있는 심리적 균형추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균형이 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미 L3, 천궁 2, 그리고 우주 기반 감시 체계까지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핵 전략 자산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북한에 대한 억제일 뿐입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4척,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위성 교란 시스템까지 실전 배치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만으로 전략 균형을 기대한다는 건 돌격소총으로 탱크와 맞붙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신 말대로라면 한국의 핵무장은 대중국 전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력의 강화가 아닙니다. 중국의 동북아 전략 지도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카드입니다. 우리가 핵을 갖는 순간 중국은 북한이라는 도구를 잃고 한국과의 외교적 협상에서 더 이상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 외교부가 왜 그렇게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통제 불가능한 강대국으로 진화하는 것. 그렇게 보면 핵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선언이군요.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이제 우린 너희가 흔들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한국형 핵무기는 북한을 넘어 베이징을 향한 구조적 대응입니다. 우리 외교 경제 안보의 모든 축을 재정의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제 대답은 단순합니다. 이미 기술은 준비돼 있고 결심만 남았다.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 기술, 미사일 탄도 체계, 그리고 통합감시 타격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재력이 아니라 실전급 기술 생태계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네요.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존재하는 것과 그것을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니 원자로가 있다고 해서 바로 핵탄두로 전환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단순화된 접근 아닙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초소형 고속로, MMR는 단지 에너지용이 아니라 이중용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무인기나 고출력 전자무기에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된 만큼 이는 기존의 민수용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게다가 삼성이나 두산이 보유한 초정밀 기계 가공 능력은 탄두 정밀화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즉,
기술은 이미 민군 복합 상태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무기의 운반 수단은 어떻습니까? 핵탄두를 만들 수 있어도 그것을 실어 날릴 수단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한국의 진짜 강점입니다. 첫째, 현무 1C와 현무 5는 이미 탄두 중량 1, 2톤급까지 운반 가능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플랫폼입니다. 현무 5는 심지어 마하 10 이상으로 중국 주요 도시를 10분 내 타격 가능하죠. 둘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개발한 KUSFS 무인기 플랫폼은 핵무기 소형화가 이루어질 경우 스텔스 기반의 전략 드론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셋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과 LI-GNX-1의 중거리 전자광학 타겟팅 체계는 정밀 유도와 타격 이후 피드백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고도화된 타격 기술이 있다고 해도 핵무기에 눈이 없다면 모든 게 무용지물 아닌가요? 결국 적을 먼저 탐지하고 식별하는 센서와 레이더가 있어야 핵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바로 한화 시스템의 AESA 레이더. 이 기술은 KF-21 전투기의 주력 장비이면서 지상 레이더 버전으로 전환 시 북한, 중국의 모든 군사기지를 500km 바깥에서도 식별 가능하게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AI 기반 통합 상황인지 소프트웨어까지 연동되며 실시간 위협 예측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즉, 핵무기에 눈, 귀, 손, 두뇌가 모두 준비된 셈이죠. 잠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체계를 조합해서 핵무장을 선언한다면 우리의 핵전력은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인도 수준인가요? 이스라엘, 아니면 프랑스 정도까지?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최소한 이스라엘 플러스 엘퍼 수준의 억제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고 연료 가공부터 플랫폼 운용까지 일괄 생산 라인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핵을 만들기 위한 기술, 산업 기반, 정밀공학, 탐지 추적 타격 평가 루프까지 갖춘 국가입니다. 핵 없는 핵무기 보유국이란 말, 이보다 더 적합한 나라가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상해봅시다. 만약 대한민국이 2030년에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선 지정학의 지진입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미중 러 구도가 재편되고 일본, 대만, 아세안, 심지어 유럽까지 흔들릴 겁니다. 조금 과장된 것 같기도 하네요. 과연 한국의 핵보유 선언이 그렇게까지 세계 질서를 흔들 수 있을까요? 이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핵 보유국이 존재하잖아요. 한국 하나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충격일까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무기는 대부분 냉전 구도 안에서 등장한 국가들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공식적으로 신뢰하던 동맹국이 최초로 독립 핵무장을 선언하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미국 주도의 핵 억제 체제 붕괴를 의미하고 동시에 다른 우산 의존국들에게 신호를 주는 사건이에요.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다라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 대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40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으로만 따지면 6개월 이내에 전술핵을 만들 수 있는 잠재 핵 보유국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핵을 갖지 않았던 건 한국이 안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먼저 선언하면 일본 내부에서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냐는 압박이 터져 나오겠죠. 그런데 그건 오히려 역풍 아닙니까? 동북아에 갑자기 한국, 일본, 중국, 북한이 모두 핵무장을 하면 결국 군비 경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서방 중심의 질서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한국의 핵무장에 박수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중국의 위협을 온몸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확장 억제를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에 대한 심리적 견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대만은 이를 전선 확대로 해석할 겁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조용히 한국의 독자 노선을 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중국의 패권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반대하겠죠. 하지만 속내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확히 봤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한국의 핵 보유는 동맹 균열이다. NPT 위반이다 라고 비판하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할 예상치 못한 카드가 생겼다는 점에서 내심 반길 수도 있어요. 게다가 미국 내부에서도 이미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수용하자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RAND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등 보수 싱크탱크들이 한국은 핵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유럽은요? 프랑스나 독일, NATO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우는 국가입니다. 한국처럼 독자 안보를 추구하는 국가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은 초기에는 우려하겠지만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질서 있게 이뤄진다면 오히려 기술 협력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융합이나 플루토늄 처리 관련 기술 공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한국의 핵 보유는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외교 축 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핵을 보유한 전략 국가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동북아에서 독일에 해당하는 포지션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서울의 결단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새 질서를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상상에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이른바 동북아 삼각통제 체계는 사실상 붕괴합니다. 이 체계는 한국이 핵을 갖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유지됐고, 북한은 행동대장, 중국은 설계자, 러시아는 방패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북한부터 봅시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전략적 이상은 즉시 추락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는 핵이 있으니 무시하지 말라는 식으로 남북 관계를 주도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비대칭 전력이라는 카드가 의미를 잃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우리는 핵이 없고 그들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도 독자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의 전략적 무게는 핵 보유국이 아니라 단지 핵을 가진 실패 국가가 될 뿐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고립, 군사적으로도 열세, 심리적으로도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러시아의 입장도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사실이죠. 러시아는 늘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서 감싸며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이제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러시아는 북한을 방패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한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정교하고 안정된 핵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핵 위협을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명분과 품격이 바닥을 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투명한 민주주의, 국제적 책임,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의 핵은 억제용, 북한의 핵은 위협용이라는 프레임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중국을 보죠. 한국의 핵무장이 중국에게 어떤 충격을 주게 될까요? 중국은 그동안 북한을 통제 가능한 카오스로 관리하면서 한반도를 사실상 위기 유지 구역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전면전이 아니라
서울이 중국의 계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활용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없고 한국과의 직접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단지 전략적 계산만으로 흔들릴까요? 그들은 내부적으로는 핵을 가진 한국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역 보복, 외교 단절, 심지어 군사적 압박까지 검토할 수 있겠죠. 그럴수록 한국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처럼 뒷골목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국가가 아니라 공식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핵무장은 위협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먼저 핵 없는 한국을 위협해왔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인 겁니다. 이쯤 되면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미국은 과연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는 늘 미국을 최고의 동맹이라 부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의 핵무장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 중 하나가 미국일지도 모릅니다. 동의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의 핵 보유가 단순한 방어력 강화를 넘어 동북아 전략 주도권의 분산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확장 억제를 통해 통제 가능한 안보 구조를 유지했지만 한국이 스스로 핵을 가지는 순간 미국은 군사적, 외교적 통제력을 일부 잃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례를 의식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동 안보 구도의 중심이 되어버렸죠. 미국이 이를 용인한 배경에는 중동에서의 전략적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동북아에서 또 다른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중성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에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일부 공유하면서도 한국엔 원자로 수출조차 견제하고 우라늄 농축도 철저히 제한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만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걸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완성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일본은 의존적이고 대만은 불안정하고 동남아는 미숙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예요. 바로 그 자립 가능성이 미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이 동맹 안에서 영원히 종속된 조연으로 남길 바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우산 속 보호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우산이 구멍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사례를 보면 미국의 확장 억제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반대해도 한국은 결국 갈 길을 가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지만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핵무장은 그런 지위 변화를 미국에 강제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반발하며 실질적 제재를 가한다면요? 금융시장 불안, 방산 부품 공급 중단, 심지어 한미동맹 약화까지 우려되는데요. 그건 미국이 얻는 손해가 더 큽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둘째, 반도체, 2차 전지, AI, 군사기술 등에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셋째, 만약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그것은 자국 방어를 위한 조치조차 제재하는 이중잣대로 비칠 거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오히려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미국과의 동맹이 파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호존중 기반의 대등한 동맹으로 재편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미국이었지만 앞으로는 미국도 필요로 하는 한국이 되는 시대입니다. 핵무장은 그 상징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우리가 독립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 걸 막기보다 함께 조율해 나가야 할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나올 때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격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걱정스럽다, 대화가 필요하다 수준인데 중국은 절대 용납 못한다, 지역 안정을 파기한다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씁니다. 도대체 왜 중국이 더 민감할까요? 그건 중국의 지정학적 현실 때문이죠. 미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떨어져 있지만 중국은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직접 접경 국가입니다. 서울의 전략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중국은 동북쪽 국경선에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가 생긴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리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사고방식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도 스스로 핵을 갖고 스스로 결정하고 미국과 협의가 아닌 조율 관계로 가는 모습은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들에게 심리적 해방구가 됩니다. 즉, 한국도 자립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지? 라는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한국은 핵을 갖는 국가가 되는 걸 넘어서 아시아 각국에 중국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는 모델이 된다는 말이군요. 그게 바로 중국의 전략적 공포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주변국들을 경제는 우리에게, 안보는 미국에게라는 이중 종속 구조로 묶어두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걸 깨버리는 순간 이웃 국가들은 선택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더 이상 베이징이 아닙니다. 바로 서울이라는 새로운 중심축입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선 거의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엔 광분에 가깝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같은 핵인데도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건 결국 자기 통제력의 유무에 대한 반사신경 아닙니까? 정확한 분석입니다. 북한의 핵은 중국이 조절 가능한 광기로 판단하고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도구로 여깁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은 중국이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독립 변수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민주국가이고 국제 신뢰도도 높으며 군사기술은 세계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가 핵을 갖게 되면 그건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힘의 축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맞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려 할까요? 경제보복, 외교 단절, 아니면 군사 도발. 중국은 세 가지 카드를 동시에 쓸 겁니다. 경제보복 THAAD 사태처럼 관광 한류 배터리 산업을 노릴 겁니다. 국제 여론전 한반도 핵무장은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유포하겠죠. 비공식 군사 압박동에 서해에서 해군 연습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KADIZ를 반복 침범하며 심리전을 펼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카드들이 2016년에도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한 번 버텨냈고 이번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는 어떨까요? 중국의 전략가들은 한국 핵무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요? 중국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한국의 핵무장은 오히려 동북아의 군비 균형을 맞춰줄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일부는 한국이 핵을 갖는 순간 대만도 군사화의 속도가 붙는다며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건 하나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이 인식이 베이징 안보 라인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중국에 대한 전략은 방어 중심에서 대화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이 격하게 반응하는 건 두려움의 반영이군요. 군사적 공포가 아니라 전략적 예측 불능성에 대한 패닉이죠. 바로 그겁니다. 중국의 공포는 한국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선택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한국이 핵을 갖는 순간 베이징의 시계는 고장 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가장 당황할 나라 중 하나는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일본의 안보 전략은 비핵 3원칙과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이 갑자기 흔들린다면 일본은 좌표를 잃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평화헌법을 방패 삼아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과의 동맹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 전제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한국이 먼저 핵무장을 하면 일본 내부에서 반드시 나올 얘기가 있겠죠. 한국도 가졌는데 우리는 왜 못 가지나? 그렇죠. 특히 일본 우익 정치 세력과 군사 엘리트들은 이 시나리오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을 40톤 이상 비축하고 있고 핵연료 재처리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일본은 6개월 내 전술핵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죠. 그들이 지금껏 자제해온 이유는 한국이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렇게 보는 겁니까? 한국이 먼저 움직이면 일본도 결국 핵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시기보다도 정치적 명분이에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피해자 담론을 강조해왔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를 앞세워 핵무장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이 먼저 핵을 갖게 되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핵 없는 모범국으로 남는 대신 전략적 무기력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지겠네요. 한국은 핵 보유로 인해 외교적 영향력을 키우고 일본은 그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군사적 대응을 고심하면서 재무장 레이스에 뛰어든다. 바로 그겁니다. 일본은 단순히 안보상의 고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데서 오는 위기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한미일 삼각 공조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게임의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런 변화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 억제 전략, 군사 기술 공유, 혹은 새로운 대중 견제 연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 문제, 역사 왜곡, 위안부 합의 파기 등을 이유로 한국을 완전한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보수 세력은 한국이 핵을 가진 민주국가로 부상하는 걸 자신들의 패권 도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죠. 협력보단 견제에 더 가까운 분위기일 겁니다. 그럼 당신의 결론은 뭡니까? 한국의 핵무장은 결국 일본을 자극해서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불러오고 오히려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반대로 봐야 합니다. 불안정성은 이미 존재합니다. 북한의 핵, 중국의 팽창, 미국의 전략적 불확실성.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갖는 건 무정부적 안보 환경을 질서 있게 재편하려는 전략적 대응입니다. 일본이 자극을 받더라도 그것은 동북아 전체가 정책의 진실성과 대칭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즉, 핵무장은 불안의 씨앗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 정직한 재조정 촉매제라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일본도 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북아는 처음으로 해구산이 아닌 자주억제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서울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 동북아의 지도가 바뀝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중국의 전략 지도가 박살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은 자국 북부의 핵심 방어선을 해구산으로 봉인해 왔습니다. 만주에서 북한,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벨트는 단지 지정학적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전략적 핵심 구간이자 베이징이 미국과의 대립에서 뒤통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 보호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단행하면 그 보호막은 순식간에 허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남습니다. 과연 한국의 핵이 정말로 그 정도의 충격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ICBM과 SLBM을 통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핵강국 아닙니까? 한국의 전술핵 몇 기가 그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무기는 장거리 타격용입니다. 뉴욕이나 워싱턴을 노리는 데엔 효과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가까운 서울이나 부산을 정밀 타격하기엔 오히려 부적합합니다. 반면 한국이 보유하게 될 극초음속 전술핵 예컨대 현무 5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는 정확히 만주의 사일로 연해주의 기지, 그리고 북한 전역을 수분 내 타격할 수 있는 실전용 무기입니다. 이건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선언적 억제가 아니라 전략적 신경망을 겨냥한 날선 메스에 가깝죠. 결국 베이징의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군요. 지금까지는 북부에 대한 위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서울이 언제 어디서 정밀 타격을 할지 모르는 현실을 상정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러시아와의 국경선을 전략적 후방으로 생각하며 한반도는 압박할 수 있으나 위협받진 않는다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을 갖는 순간 그 계산은 완전히 바뀝니다. 만주에 위치한 지하 4일로 전략통신망, 핵지휘시설은 이제 서울의 조준선 안에 들어오고 중국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해야 할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도 무사하지 않겠군요.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의 태평양 함대 기지는 한국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겨냥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종종 러시아를 먼 나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가까운 전략기지 중 하나가 연해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러시아도 한국이 갖는 핵의 의미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건 미국의 전진기지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첫 비서방 핵보유국의 등장이자 시베리아 전략자산에 대한 새로운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공식화하지 않았는데도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보기관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ADD, 국방과학연구소, 산하레이더 유도무기 부서 등 핵심 연구기관 주변에서 출처 불명의 학술 교류 요청, 연구비 지원 제한, 무단 정보 유출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알고 있었죠. 실제로 국정원에서도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2024년 말부터 대중과학기술협력의 전면 재평가에 돌입했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산업 스파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명백하게 핵 개발을 향한 한국의 내부 생태계를 정밀 타격하려는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중국은 먼저 협력자라는 가면을 쓰고 접근합니다. 교수 공동연구, 대학원생 교환, 저널 투고 요청, 해외 학술지 출판 지원 등의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기술 동향 파악과 내부 자산 구조 분석을 시도합니다. 그 후 잠재적 위험 인물에게 장기적으로 금전 지원, 입지 보장, 중국 내 연구기회 제공 등을 제시하고 기술 유출을 유도하거나 내부 저항 세력을 조직화합니다. 이건 명백한 혼합전, 하이브리드 오어페어입니다. 군사, 외교, 경제뿐 아니라 과학기술, 학문, 여론까지 포함하는 다중 침투 전략이죠. 특히 한국의 핵기술이 이스라엘식의 전술핵 소형화, 무인화, 고정밀화로 진화 중이라는 점을 베이징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절박해진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는 레이저 유도 고소결핵 재료 전술핵 소형 반응로 기술입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이 주도하고 있는 AESA 레이더와 전자파 교란 대응 기술, 그리고 KAI의 고고도 드론 탑재형 유도 시스템은 향후 핵탄두와 결합될 경우 중국의 북부 핵시설을 감시 조준 파괴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 기술 개발을 지연시키거나 파열시키려 할 겁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정보전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이버 보안, AI 기반 정보역 추적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오프라인 침투, 특히 학계 연구계 내부의 회색지대에 대한 감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보기관은 증거가 없다고 손을 놓고 연구기관은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외국 자금 유입을 제어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2025년 초 서울대 모 교수의 해결료 보고서가 홍콩 경유로 중국 국방부 계열 싱크탱크에 유출된 사건.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렇게 보시겠네요. 중국의 진짜 목표는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게 아니라 핵무장을 안정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이 핵을 갖되 기술 완성도가 떨어지고 국제사회 신뢰도에서 흔들리고 내부에서 정치적 분열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 그게 중국이 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막지 못하면 망쳐라. 이건 고전적인 공산권 전략이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럼 해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술 보안 강화를 넘어서 어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이고 체계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핵전력을 구축하려면 과학기술계와 안보기관, 정치권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움직여야 합니다. 연구소의 자율은 존중하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절대적인 보안체계와 사전검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의 정보전 시도를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기술 침탈국이라는 프레임을 거꾸로 중국에 씌워야 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그 순간 가장 예상 밖의 반응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바로 동남아, 대만, 인도입니다. 흔히들 이 국가들은 국제안보의 변방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한국의 전략적 도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은 이 비중심권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반응은 뚜렷하게 셋으로 갈라집니다. 침묵, 박수, 그리고 개입. 먼저 아세안부터 얘기해보죠. 동남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외교 기조로 삼아왔고 ASEAN 비핵지대 조약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됐을 때 아세안 국가들은 거의 일제히 침묵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침묵이야말로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겉으론 중립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는 내부 불안감이 깊다는 방증이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모두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무력 압박을 직접 경험한 국가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공식 비난하지 않는다는 건 적어도 내심으론 서울이 강해지는 게 우리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ASEAN 내부에서도 균열이 존재하죠. 특히 베트남은 이미 한국과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KAI와 방산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아세안의 집단 침묵은 외교적 거부가 아니라 전략적 유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말 안 하지만 필요하면 손잡을 준비는 되어 있다. 이게 아세안의 본심입니다. 그 다음은 대만이죠. 한국의 핵무장이 발표된다면 대만은 아마 가장 빠르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지금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 속에서 미국만 믿고 버티는 상황인데 그 미국조차 최근 들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대만 내 안보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의 핵무장은 곧 아시아판 억제 체계의 재정립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비공식 파트너이자 미국의 피로도를 분산시켜줄 잠재적 전략축으로 보고 있죠. 게다가 서울이 핵을 갖게 되면 베이징이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전선이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한반도, 다른 하나는 해협. 이건 대만에게 엄청난 시간 벌기 카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건 인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는 핵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 전략에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최근엔 톤이 바뀌고 있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2025년 들어 인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아시아 안보의 자립적 모델로서 시사점이 크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인도는 중국 포위망을 원하고 있고 한국이 핵을 갖는 순간 그 포위망에 실질적 억제력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도는 자신들도 NPT 비가입국으로 핵무장을 이룬 나라다 보니 한국의 합리적 핵무장에 대해 도덕적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병상련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향후 한국과 핵기술 공유나 미사일 공동개발 같은 군사적 협력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도는 이미 브라모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통해 러시아와 협력 경험이 있고 이젠 한국과의 반중 전략적 연대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양국이 핵보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제3의 군사블록 형성도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를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축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냉전 이후에도 경제 질서도 안보 구조도 늘 이 두 강대국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됐죠.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공식화하고 독자적 전략 자율성을 확보하는 순간 이 양극 체제에 처음으로 제3의 동력이 진입하게 됩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서울이 그 축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3의 축이 존재하려면 단순히 핵무장만으론 부족합니다.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까지 갖춘 국가여야 하죠. 그런데 과연 지금의 한국이 그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 점에서 바로 한국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서울은 단지 군사력만 강한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안정된 정치 체계, 세계 5위권의 기술 수출국, 강력한 소프트 파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동아시아 유일의 전략적 중립좌표라는 점입니다. 중국처럼 전제국가도 아니고 미국처럼 패권 강박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 양극 사이에서 자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매우 드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한국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새로운 국제연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우리가 핵을 갖는다는 건 단지 억제력 확보가 아니라 독립적 대외 정책의 출발점이에요. 이제부터는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중국도 경제로 조이겠다고 협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서울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인도, 심지어 EU 일부 국가들과 손잡고 미국, 중국 양측의 강압적 블록화에 저항하는 자유연합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3축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동맹이 탈선한다고 우려할 것이고 중국은 지역 패권을 위협한다고 강경하게 반응할 텐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 축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스스로를 중심으로 세계를 조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세 전선에서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고 중국은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동남아의 신뢰를 잃고 있죠. 이럴 때야말로 신뢰 기반의 중견국가 연대가 필요하고 한국이 그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연합의 키워드는 뭘까요? 단지 군사적 억제력일까요? 아니면 경제협력, 기술교류, 정치제도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프레임일까요? 당연히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한국은 K방산을 통해 중동과 유럽을 묶고 반도체를 통해 인도, 대만과 연결되고 원전과 AI 기술로 동남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블록이라기보다 전략 가치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은 이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사력, 기술력, 정당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유형의 리더 국가로 전환할 수 있죠. 결국 핵무장은 그 모든 흐름의 기폭제에 불과하고 진짜 승부는 그 이후에 재편된 외교판에서 결정된다는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핵은 문을 여는 열쇠일 뿐. 그 문을 지나 어떤 동맹을 짜고, 어떤 룰을 만들고, 어떤 질서를 제시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흔들리고 있고, 서울이 흔들림 없는 기준점이 된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전쟁 위험이 커질 거라고,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더 심화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한국의 핵은 전쟁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만드는 티켓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그동안 마음대로 휘둘러왔던 지역 전략의 패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그 말,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미 수백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동풍 시리즈나 SLBM 전력으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런 나라가 과연 한국의 핵 보유 하나에 무릎을 꿇을까요? 중요한 건 수량이 아닙니다. 심리적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은 절대 핵을 가질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한반도 전략을 짜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앞세워 압박하고 경제 보복으로 길들이며 외교적으로 위신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통제해왔죠. 그런데 어느 날 서울이 핵을 가진다. 그 순간부터 중국은 한국을 컨트롤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억제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즉, 한국이 핵을 가짐으로써 더 이상 중국의 위협 모델이 통하지 않게 되고, 중국은 새로운 방식의 대화 전략을 강요당하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동안 베이징은 힘의 비대칭을 이용해 한반도를 늘 위기 상태로 묶어두고 자신들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대칭성을 회복하는 순간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급속히 줄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북한의 도발 하나에 한국이 들썩이지 않고 더 이상 사드 보복 같은 저급한 수단이 통하지 않고 더 이상 서울의 외교 노선에 개입할 명분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핵무장은 단지 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중국의 행동 양식을 강제로 바꾸게 만드는 전략적 강요 수단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는 상호 존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한 국가에겐 무시, 겁박, 침투를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한국이 핵을 갖게 되는 순간 그런 패턴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순간 베이징은 서울에서 발사되는 마하 10급 핵무기의 위협을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사회는 한국의 핵 보유를 반길까요? NPT 체제의 붕괴, 비확산 원칙 훼손, 국제적 고립 이런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고 침공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핵을 감추고도 국가 생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책임 있는 기술 강국입니다. 국제사회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한국의 핵무장이 위협이 아닌 안정장치라는 걸 결국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겠네요. 핵무기를 가진 서울은 과연 어떤 외교 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첫째,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외교. 둘째, 강대국이 아닌 약소국과의 연대를 선도하는 외교. 셋째,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존중을 전제로 한 실질적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는 외교. 이게 바로 서울이 핵무기를 통해 얻는 전략적 티켓입니다. 중국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이 내려오게 만드는 것, 그건 말이 아니라 힘으로 가능해지는 질서입니다. 그 힘의 이름이 바로 한국의 핵입니다.